이제 그러니까 한중 관계 1년에 한번 진단을 해본다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하에서의 한중 간의 실제 관계 형성은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죠. 딱 한번 G20 그 정상회의 때 한중 정상회담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형식적인 차원에서 개최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 한중 간의 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정당 차원에서 또 일부는 이제 언론 차원에서 이제 말폭탄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미중 간의 이 전략적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던 시기, 최소한 미 오바마 정부 시기만 하더라도 이런 경쟁과 협력의 이중주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한국이 일정하게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때부터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긴 했지만 이런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안미 경중은 더 이상 활용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에 그러한 상황에 이미 돌입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에게 있어서 과연 시진핑의 중국은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 신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어떤 가치, 이념에 입각해 봤을 때는 홍색 제국의 출현으로 그것을 옥죄해야 되고 그러한 부상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진핑의 중국에 있어서의 지금 바이든 정부 역시 어찌 보면 트럼프 정부에서의 어떤 거친 중국에 대한 거친 방식보다도 이 다자주의로의 복귀나 동맹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구축해오는 부분들은 훨씬 시진핑의 중국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복잡하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우리 김준영 교수님 얘기했던 미중 전략 경쟁의 본격화, 심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단순히 갈등과 대립만으로 점철되지는 않는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지난번 프놈펜 회의 이후에 미중 간의 이 재무장관 회의 과정에서도 드러나지만 일정하게 탈중국을 선언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는 탈중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옥죄어 가고 있는 미국에 대한 강한 그 반대 의사들을 표명하고 있고 적대적인 어떤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좀 장기적인 그 협력 구도들을 다시 만들어내면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으로 볼 때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고 심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또 중간중간 사안사안에 따라서는 이 미중 간의 이 협력의 어떤 모멘텀도 함께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인식해야만 우리에게 있어서 뭐 대미 전략이나 대중 전략에서도 잘못된 그런 판단과 실행이 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근 그 윤석열 정부에서의 좀 위험한 줄타기 이 어떤 상황들을 보자면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G20 회의 기간 작년 11월이죠. 개최되었던 한중 정상회담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전까지 친미 일변도에
그리고 한미일 동맹 구축을 통한 반중국 포위망에 전위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가 G20회의 기간에 한중 정상회담을 한국의 요청, 윤석열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게 무엇이 작동한 결과일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우리 한국의 기득권 세력 내에도 이 탈중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고 또 일정하게는 소위 안보 보수주의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친미 일변도 외교, 반중 블록화에 대한 동기가 있기는 하겠지만 중국에 이미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뭐 장기적으로 탈중국화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탈중국화의 어떤 언급만 있어도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이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손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은 이 기득권 세력 내에 일정하게 안보 보수주의자들의 이익과 다르게 저희 경제 보수주의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힘이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우리 내부의 그 기득권 세력 내에도 중국에 대한 그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과 정도와 이 심도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 실질적인 협력 내용이나 이 성과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 하나의 퍼포먼스 차원에서 치루어졌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와서 심각한 차원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외교부 대변인이나 뭐 외교부 장관 차관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굉장히 정제돼 있고 더구나 중국은 이러한 외교 담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아주 그 외교부에 입사해서부터 그런 훈련들을 받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분노에 찬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억제를 하죠. 뭐 유감이 되라든지. 근데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는 중국 외교부 담화에서 뭐 머리에 피를 흘릴 거라느니 뭐 이런 좀 예전에 이 북한 그 외무성 대변인의 얘기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과 좀 유사한 형태들이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다분히 굉장히 의도적인, 굉장히 계산된 그런 담화의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중국은 2017년도 그 사드 사태 당시에 한국에 대해서 보였던 중국의 그 외교적, 경제적 그런 제재나 보복이 가져왔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성찰과 반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반중 정세의 고조를 야기시켰다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중국의 주변국들로 하여금 이 중국의 공세적 외교 행태들이 바로 이러한 주변국에게도 그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강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그 멀어지고 미국으로 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그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반중 블록 차원에서 던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외교적 문제가 되는 이 담화들에 대해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이 선택적 수단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것을 쉽게 한국에게 과거처럼 행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정부의
그 앞에서 김지영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인 그 패턴과 이 방향이 뭐 변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선 뒤에 중국의 외교 관련한 그런 연구자들이나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약간의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설사 대선 후보로서는 그 반중적인 어떤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면 현실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한중 간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보더라도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력의 어떤 필요성을 보더라도 또 지역적 문제나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중 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크게 그 한중 협력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는데 아마 1년을 보낸 지금 중국 정부나 학계에서는 아마 심각한 그 대한국 정책의 이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윤석열 정부 집권 내내 이 한중 관계는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행보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대응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런 한중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이걸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정치적인 선호나 또 일부에서 이제 외교적 무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무지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검찰 생활만 한 사람이 외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뭐 저희 같이 수십 년 외교 관련한 연구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 온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뭐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외교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윤석열 개인의 어떤 정책적 선호와 무지 속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그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이 한국 내에 아까 김준영 교수가 얘기한 한국 내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 네오콘들을 우리가 정확히 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치장되어서 저희 반중 블록화의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리고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의 신심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것은 80%를 육박하는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반중 정서라는 것이 기반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반중 정서를 잘 활용하면 떨어지는 지지세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윤석열 정부 내에 공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중국에게 뭐 도움을 얻을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기대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통된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그 기간 때 우리 외교광장에 기본 회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야 우리가 경제 G10, 군사력 6위, 과학기술력 5위, 뭐 소프트 파워까지 포함한다면은 G5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 하에서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의 어떤 선택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당당한 그 한국의 당당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부의 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의 글로벌 중추 국가의 내용들을 보면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그 자부심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중국과 한번 뭐 대결해 보는 거지, 한번 부딪혀 보는 거지. 근데 미국이나 일본하고는 전혀 그렇게 부딪혀 볼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지나친 어떤 그 자부심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대한 이 반중 블록화의 그 전선에 이 돌격대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한중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중국 특수의 상황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고 이런 변화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새로운 탈중국화의 측면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분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탈중국화라는 것은 장기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미중 대결 국면에서 미국의 압박과 설득에 따라서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취해 나가고 있는 이 윤석열 집권 기간 내내 한중 관계는 평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후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